내국인은 대출 막혀 발만 동동 구르는데 외국인은 강남 아파트 쇼핑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이름만 들어도 고급 주거지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에서 최근 몇 년간 외국인들의 고가 아파트 매입이 쏟아졌습니다.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외국인만 49명. 그중 40%가 한국계 외국인이고 국적은 무려 12개. 대부분 미국과 중국이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탈세 혐의 금액만 2천억에서 3천억 원 사이. 게다가 매입한 230여 가구 중 70%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고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꽤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매입 과정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나 배우자에게서 편법 증여를 받거나 탄로한 소득을 흘려보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식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등록 번호와 여권 번호를 번갈아 쓰며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고 해외 계좌나 조세 회피처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라는 외국인, 국내에 전자부품 무역업체를 세워놓고 아시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허위 지급, 법인세를 빼돌렸죠. 이렇게 빼돌린 돈은 다시 국내로 들여와 서울 용산 최고급 주거지에 있는 100억 원 넘는 아파트와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B씨의 경우는 더 노골적입니다. 미등록 사업자로 화장품을 팔며 5년간 수십억 원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수억 원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현금을 집에 쌓아두다가 강남 3구 고급 아파트를 사는데 전액 현금으로 썼습니다. ATM으로 조금씩 입금해 계약금을 맞췄다니 말 그대로 현금 쇼핑이죠. 심지어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 수수료를 빼돌린 경우,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사주 개인의 아파트 구입비로 쓴 경우, 아파트를 임대하고도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이 임대소득 누락도 장난이 아니에요. 외국계 법인의 주재원들에게 한남동이나 강남 고급 아파트를 세주고 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받으면서도 세금 신고는 0.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계좌 소득 정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단순히 일부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가 26,244가구, 거래 금액은 7조 9,73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수도권 비중이 건수로 62%, 금액으로 81%.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이 무려 40%를 차지합니다. 반면 내국인은요? 6.27 대책 이후 6억 원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도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한국인들만 규제의 벽 앞에 서 있고 외국인은 해외은행에서 마음껏 대출을 받아 규제 프리패스로 매입을 이어가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국외로 의심되거나 자금 세탁 혐의가 있으면 외국 과세당국의 정보 교환을 요청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국가에서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나라에서 세무조사까지 이어지게 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느냐입니다. 그 사이에도 외국인의 강남 쇼핑은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번 이슈는 단순히 외국인 탈세 문제가 아니라 내국인만 옥죄는 불균형 규제와 시장 불공정성이라는 더 큰 화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예금 금리는 쭉쭉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는 꼼짝도 안 한다고요? 은행이 예금 줄 때 주는 이자와 돈 빌려줄 때 받는 이자 차이. 이걸 예대금리 차라고 하는데요. 이게 1년 새 무려 3배나 벌어졌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 기준 지난 6월 평균 예대금리 차는 1.42%, 작년 6월엔 0.51%였으니까 불과 1년 만에 3배 가까이 뛴 거죠.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작년 여름만 해도 0.43%까지 좁혀졌던 이 차이는
가을부터 슬금슬금 1%대로 올라서더니 올해 들어 1.5%에 육박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6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7%, 1년 전보다 0.9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기본금리도 2% 안팎까지 내려왔고 일부 지방은행은 벌써 1%대 초저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려간 거죠. 그런데 대출금리는 여전히 연 4%대에서 꼼짝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서울 수도권 집값이 반등하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거든요.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내려도 금리를 올리거나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대출문을 좁혀버렸습니다. 여기에 627 대출 규제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니 은행들은 전방위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죠. 주택담보대출 접수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가산금리 인상.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 내부 분위기는 확실합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를 내려도 주담대 금리 쉽게 안 내린다. 규제 환경이 그대로라면 지금처럼 높은 대출금리는 한동안 유지될 거란 얘기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집값을 지탱하는 가장 큰 버팀목 중 하나가 대출로 버티는 수요입니다. 그런데 대출 문턱이 이렇게 높아지고 금리도 안 떨어진다면 매수 여력은 급속도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627 규제 직후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계약 물량이 남는 단지가 늘어났죠. 거래량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단기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출을 못 받는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이탈하고 실수요자들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발을 빼면 거래 자체가 말라붙습니다. 거래가 줄면 결국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금리 부담이 지속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에 의존하던 갭투자 수요는 거의 자취를 감출 겁니다. 현금 보유력이 충분한 일부 현금 부자만이 움직이는 시장, 그러니까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일부 단지가 가격을 지켜도 주변 평균 시세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리와 대출 규제가 맞물린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거래 절벽이 아니라 집값 조정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